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에게 남편을 빼앗겨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애는 아직 없고요.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 있었던 저의 일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봉사와 희생을 가르치셨어요. 남에게 베풀다 보면 그게 나중에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가르침에 따라 저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봉사왕이라는 상장을 받기도 했고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 늘 반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때 생일날이었어요. 친구들 중에 소외되는 애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 친구 모두에게 초대장을 돌리는 바람에 저희 집에 모든 아이들이 놀러왔고 좁은 집에 꽉 찬 채로 생일 파티를 진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런 내색 없이 제 친구들을 전부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연애는 늘 희생으로 끝났거든요. 좋다고 다가오던 남자도 결국에는 저에게 의지하며 저를 쉽게 보는 식으로 변해갔어요.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전 남자친구들이 한결같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애가 오히려 제 인생의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연애를 포기하고 남자를 멀리했어요. 저는 그렇게 연애를 하지 않고 살다가 20대 후반이 되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연스레 인사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그 당시 제 유일한 낙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였거든요. 뭐랄까, 개운하게 운동하고 땀 흘리면 그날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에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러 갔거든요. 주로 아침 이른 시간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주치는 남자가 그 사람이었어요. 워낙 젠틀한 사람이라 처음부터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가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고 내려오면 늘 음료수를 챙겨주며 말을 걸곤 했는데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핏 운동하는 걸 보니 몸도 탄탄하고 외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밥 먹자고 말을 걸었죠. 이 근처에 맛있는 청국장집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청국장이요? 안 좋아하세요?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좋아해요. 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를 마다할 여자가 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눈인사를 하는 새에 정이 들었는지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담백하게 흘러갔습니다. 책과 음악을 좋아하는 그 남자는 저를 데리고 서점에 데리고 가거나 LP판을 파는 곳으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 취미라고 하면 게임 아니면 운동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사람은 우아하고 서정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어 더욱 낭만적으로 보였죠. 사실 매일 저처럼 운동을 해서 마초적인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감수성도 풍부하고 섬세한 면도 있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양파 같은 매력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제 이전 연애와는 다르게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주면 그 사람도 저에게 선물을 주는, 그게 참 쉬워 보여도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시간을 함께한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대뜸 LP 사업을 한다고 나섰고, 저는 그 사람을 한동안 말렸지만 사업병에 걸린 그 사람을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며 설득하더라고요. 이거 되는 사업이라니까?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잖아.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당신 나 못 믿어? 믿지. 믿는데 우리 아직 신혼이고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잖아. 그래도 번듯한 집에 간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둘이서 이 정도 집이면 괜찮지 않아? 나중에 태어날 애는 어떻게 그럼?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고. 그때 생각해?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건강관리도 하고 돈도 모으지. 여보, 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멋지게. 그래, 좋지. 나도 멋지게 살고 싶어. 하지만 여보, 일단 회사 좀만 더 다니고 퇴직금 쌓이면 그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하면 되잖아. 너무 불안해서 그래. 당신은 진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상사한테 매일 깨지는데 우울증 걸릴 지경이라고. 나 이러다가 병날 수도 있어. 그런데 계속 다니라고? 많이 힘들어? 진짜 미친 듯이 힘들어서 그래. 남편은 대뜸 제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강압적으로 회사를 다니라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도 결국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업이 시작되었죠. 친한 친구와 동업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제 생각보다 LP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업 아이템이 너무 희소성이 커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돈을 좀 벌더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항상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돌아왔어요. 물어보면 비즈니스를 하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상해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늦게 들어와. 더 늦기 전에 임신도 해야 하잖아.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돈 이렇게 벌면 둘이 펑펑 쓰면서 살면 되지. 그 사업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일이고 그래도 좀 모아놔야지. 재수없게 그런 소리는 왜 해?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내가 조만간 부잣집 사모 만들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허세가 잔뜩 든 남편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 속만 태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다 주위 사람들 술 사주고 접대하느라 펑펑 써댔어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나중을 위해 저축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 이 시기에 인맥을 넓혀놓아야 나중에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쳐댔죠. 물론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다행이었지만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사업이 언제나 잘 될 수만은 없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유행이라는 게 언제 또 뒤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며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돈을 쓰며 즐기던 남편에게도 결국 불행이 찾아왔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술만 퍼마셨습니다. 갑자기 경쟁업체가 생겨나는 바람에 남편의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었고 간신히 운영비를 들이며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여보, 돈 좀 있어? 왜? 도저히 못 먹겠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잘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돈 좀 있으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펑펑 쓰지 말고 좀 모으라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러게.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돈 줄 테니까 한번 최대한 살려봐.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 여보. 고마워. 제발 철 좀 들자, 어? 나 당신 때문에 요즘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 미안해. 남편 잘못 만나서.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남편의 말들은 언제나 허풍이었습니다. 호강시켜준다는 말을 적어도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조그만한 선물 하나 사준 적도 없었죠. 그러고 보니 사업이 잘 나갔을 때도 다 자기 옷이나 차 사는 데 썼지. 와이프 옷 한 벌 사준 적 없는 무심한 남편이었어요. 지인들 밥 사주거나 술 사주는 건 하나도 돈이 안 아까운지 펑펑 썼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레스토랑에 데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상처도 받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제 남편에게 감사하고 살았죠. 제가 그렇게 돈을 빌려준 후에 남편은 저에게 조심스레 또 물었어요. 여보, 처가에 돈 좀 없나? 이제는 내 친정까지 돈 빌리게? 아무래도 좀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없어. 우리 부모님한테 돈이 어딨어. 장인어른 땅 있잖아. 그거 팔면 안 될까? 미쳤어? 그걸 팔게?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인 거 몰라? 내가 성공해서 꼭 처가댁에 효도할 거야. 어차피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 책임져 줄 텐데 뭐. 뭐가 걱정이야. 우리 친정은 절대 안 돼. 손 벌리지 마. 알겠어? 좀만 버티면 되는데. 사업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우리 집에 피해 줄 일 없다며. 다시는 직장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차라리 지금 회사에 다녔으면 적어도 억은 벌었을 거야. 알았어. 처가에 손 안 벌릴게. 됐어?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 나한테도 한계가 있어. 하지만 며칠 후 저희 친정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했었나 봅니다. 최서방, 사업이 요즘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 아빠,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어떻게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좀 도와주마. 됐어. 그렇게 하지 마. 절대 도와주지 마. 이미 최서방 계좌에 돈 좀 보냈다. 아빠, 그러지 말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니까, 응? 뭐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 도와주겠어? 그리고 최서방이 잘 돼야지 네가 잘 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서 잘 해냈으면 해서. 최서방, 이제 잘할 거다. 너도 최선을 다해서 내줘야 한다. 알았지? 아빠한테 피해만 주네. 그래도 이제 최서방한테 연락 오면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알아서 잘해야지. 알겠어. 그 후로 몇 달 후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한 채로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롤모델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는 인생의 방향을 잃었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날, 저희 남편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장인어른 그렇게 되신 건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사망보험금 같은 거 있나?
예전에 들었을 때 가입해놨다고 들은 것 같아서. 이제는 사망보험금도 달라고? 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고 남은 우리가 잘 살아야 하잖아. 그 사망보험금이면 우리 사업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잘 살 수 있어. 장모님도 내가 책임지고 보필할 수 있고. 그래도 난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어. 돌아가신 아버지 목숨값이 그렇게 탐이 나디? 돈이 다 같은 돈이지 뭐. 나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당신 같은 인간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야, 말이 좀 심하네. 나 건들지 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목숨값을 요구하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건 정말 인간 이하의 생각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대차게 실망한 후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사업 시작하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사업 힘들다고 돈이나 빌리고 정말 결혼 후 고생만 했지 행복했던 기억이 없네요. 무튼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남편한테 못 박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대빨 나오더니 지가 생각해도 잘못한 건 아는지 나중에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땐 너무 미안했어. 그때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왜? 또 돈 필요하니? 그래서 말 거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돈은 다 마련했고 이제 다시 사업 일으켰어. 그러니까 당신도 화 풀어. 우리 이제 잘 살자, 응? 그때 그 말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데. 알지. 아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거잖아. 나도 힘들다고, 어? 그땐 나도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당신이 내 마음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까지 했던 거야. 솔직히 당신 이제 내 편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고 이제 잘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이 수그리고 제게 먼저 사과를 하니 마음이 괜히 또 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하느라 쓴다는 건데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튼 그때는 마음이 싱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돈이 없을 땐 집에 처박혀 있다가 돈이 좀 생기면 밖에 놔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도 돈 없다고 징징거릴 때보단 지금이 낫다 싶어 내버려 뒀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려 다녔던 게 아니라 불륜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요. 저희는 신혼집을 월세살이로 시작했습니다. 둘 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또 꼭 신혼집을 제대로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서 대충 돈 맞춰서 조그만한 빌라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집주인이 저희 또래의 여자였는데요. 깐깐한 성격 탓에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무튼 제가 그 사람에게서 다른 여자의 냄새를 맡게 된 시점은 바로 그 집주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친정에 가던 도중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서 급하게 다시 돌아왔는데 집주인 여자가 저희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물어봤죠. 왜 여기 계세요? 그게 잠시 점검 나왔어요. 점검요? 이웃집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이 집도 그런가 해서 왔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들어오셨죠? 집주인이니까 마스터키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몰래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놀랐잖아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도 대답이 없길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지 뭐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그랬더니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맥주와 오징어가 잔뜩 든 봉투가 들려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여보가 여기 왜 있어?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집주인 여자 둘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친정 간다면서? 놓고 온 게 있어서 중간에 들렀어. 저희가 대화하는 사이 집주인 여자는 다급하게 그럼 전 이만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주인 여자는 저희가 사는 빌라 맨 위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다 가다 인사는 가끔 했지만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세입자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러나 수상했죠. 게다가 일하러 가 있어야 할 남편이 맥주를 잔뜩 사들고 집에 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랬는데 잠시 쉬려고 집에 들렀지. 맥주 마시면서. 맥주가 너무 많은데? 그런가? 내가 만약에 집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집주인 여자랑 단둘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오해할 상황이라는 생각 안 들어? 집주인 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슈퍼에 갔더니 맥주 세일하길래 산 거고 그 여자가 집에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이게 우연이야 그럼?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저딴 여자랑 왜 만나는데. 나도 눈이 있는데. 요즘 여자 만나잖아. 내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옷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 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여자가 어딨어. 여자 있잖아. 막말로 내가 여자가 있다가 쳐. 남자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여자 한 번쯤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뭘. 뭐 그렇게 흥분을 해. 차라리 당신이 직장 다닐 때가 좋았어. 그땐 적어도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진 않았잖아. 당신 역할도 중요한 거 몰라? 대단한 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진 말아야지. 집안이 평화로워야 바깥일도 잘 되지. 안 그래? 이제 그런 오해하지 말고 내조나 좀 해줘. 뭐? 나보고 내조를 해달라고? 당신이 다른 집 남편처럼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면 몰라. 사업 망해서 나랑 우리 아빠한테 손까지 벌리면서 내조까지 바래? 뭘 또 말을 그렇게 하냐, 사업하다 보면 잠시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지. 당신 가만 보면 정말 독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성실히 일하는 남편한테 의부증까지 있네. 이거 이혼 사유인 거 알아? 뭐라고? 아니 그러면 입장 바꿔서 당신이 나라면 의심 안 하겠어? 전혀. 아무튼 증거도 없으면 생사람 잡지 마. 나 피곤하니까 방에서 잘 거야. 깨우지 마.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여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히려 남편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 립스틱 자국이 코트 어깨 쪽에 묻어있더라고요. 집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두고 바깥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들춰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태껏 남편의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바깥에서 험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켜봤습니다.
하지만 안 걸던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몇 번 비밀번호를 풀어보려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던 찰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 자? 자면 올라와. 술이나 한잔 하자. 이름은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올라오라고 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맨 위층에 사는 집주인 여자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슬립 차림의 집주인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묻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당신이 오라면서요. 내가요? 내 남편 만나죠? 당신이 방금 전 보낸 문자 증거까지 다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게 저기... 집주인 여자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서로 호감 갖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호감을 갖고 만난다고요? 당황스러우실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저희 정말 진지한 관계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 정훈 씨랑 헤어져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뻔뻔하네요.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둘 사이를 방해하는 줄 알겠어요. 상간녀 소송하려면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위자료 드릴게요. 그깟 위자료로 내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쁜 년아,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제가 상간녀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그때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계단을 올라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웃기고 있네. 내 말이 맞잖아. 여자 있다는 말 맞았잖아. 그래, 거짓말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 이 사람 보호하고 싶어. 당신이 알면 한바탕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나를 두고 집주인이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미쳤어? 나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내려가자. 이웃 사람들 잠 깨겠다. 남편은 저를 제 앞에 집으로 데리고 왔고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주라. 내가 진짜 미안해. 나 평생 호강시켜준다며. 조만간 내 손에 물 묻히는 일 없게 해준다며.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가 한 약속 어떻게 할 건데? 지켜야지. 나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며. 여보, 내가 진짜 몹쓸 인간이야. 나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그딴 여자 안 만난다며. 보는 눈이 있다며. 그때는 당신이 화낼까봐 그렇게 말한 거고 나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이 인간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차라리 날 때려. 화 풀릴 때까지 때리란 말이야.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지만 저의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남편은 집주인 여자와 저 몰래 불륜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집주인 여자를 마주칠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이 혼자 키우는 가부라고 들어서 왠지 모르게 불안했는데 역시나 제 남편을 건드렸더라고요. 좋디? 돈 많은 가부 만나서 좋았냐고. 미안해 여보. 그 여자가 사업자금 대준대? 그래서 넘어간 거야? 솔직히 나도 지긋지긋해. 항상 돌려막기식으로 인생 사는 거 불안하다고. 당신 호강시켜준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한데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가는 둘 다 거짓골 못 면해. 언제까지 올세살이 할 거야.
당신도 그냥 나 잊고 더 좋은 남자 만나. 그 남자랑 새 출발하라고. 난 당신이 적어도 부정할 줄 알았어.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어. 이혼해달라고 빌 줄 몰랐어.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맞아. 당신도 어차피 바람 피운 남자 못 보던 곳 살 거 아니야. 영혼 없이 살아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혼 못 해준다면? 뭐?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혼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나라 법이 그래. 당신 따위한테 권한이 없다고. 여보, 그러지 마. 우리 그냥 좋게 끝내자. 어? 싫어.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꼴 나는 도저히 못 봐.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집을 나갈게.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짐을 싸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 그 여자의 집에 갔겠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부 퍼지는 바람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졸지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고, 집주인의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방을 빼려고 하는 거 있죠. 계약 기간 넘은 거 알죠? 방 빼세요. 어차피 서로 마주보며 살기 곤란하잖아요. 못 뺀다면요? 월세 올릴 건데요. 그 월세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저한테 갑질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법적인 와이프는 저예요.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본처에게 도발을 하네?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강하게 해도 저는 속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막상 이사할 돈도 없었고,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이혼 소송을 할 돈도 없었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전화해서 약 올리더라고요. 방 빼라. 그 사람이 당신 불편해하니까. 그럼 돈 줘. 방 뺄 돈 달라고. 어차피 이제 부부도 아닌데 내가 왜? 돈 내라 이 자식아. 내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당신 친정에 가면 되잖아.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시던지. 미우면 이혼해주던가. 한때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적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도저도 하지 못한 채로 방을 빼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 제가 방을 빼야 할 날이 다가와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짐을 빼고 있으니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방 빼고 있습니다. 이사 중이에요. 도와드립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누구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주인이요? 주인은 따로 있던데. 제 또래 여자 아닌가요? 아, 그 애는 제 딸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신 일을 해주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제가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선아인데요. 내가 아는 개씨 중에 내 은인이 있죠. 개범석이라고? 제 아버지 이름인데요? 혹시 땡땡동에 살던 개범석? 네, 맞아요. 어쩐지 닮았다 했는데 범석이 딸이었군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많이 신세를 졌죠.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잘 지내고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아니 왜요? 교통사고로요.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요. 아휴, 그런 일이.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녹차를 타서 그분께 드렸고 저희는 자연스레 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십니까? 응?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 남편이랑 어르신 따님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정말 제 딸아이가 그럼 없을 짓을 했단 겁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웃긴 해요. 어르신 딸이 제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인데 근데 이혼 소송도 상간녀 소송도 못했어요. 소송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저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애비 입장에서 딸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저쪽에서 월세를 너무 높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죠 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남의 남편 뺏어놓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도 뺏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집이 아니니까 뭐 뺏은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런데 더 자세히 말해주겠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말하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내 딸이지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범석이 형 딸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같이 갑시다. 네? 혼내줘야죠. 어르신은 저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상간녀가 아빠? 하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저의 얼굴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거 있죠. 저희 남편도 맨발로 나와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대뜸 호통을 치셨어요.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난 너 같은 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아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에잉, 고얀 놈들. 어떻게 사람이라는 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 여자 말만 듣지 말고. 어쨌든 네가 지금 임자 있는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 그렇긴 한데 저 여자도 잘못 있어. 게다가 내 쫓기까지 해? 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기껏 일 맡아달라고 했더니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질러. 전에도 애 낳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그 얘기를 또 왜 꺼내? 사람 창피하게.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아빠. 다 필요 없고 당장 짐 싸. 난 너 같은 애 딸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날 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짐 싸서 네 힘으로 이놈이랑 살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애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 아빠 정말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아빠 딸이야. 손주는 내가 볼 거니까 너랑 이놈이랑 둘이 나가라.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나 내쫓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라.
불륜 저지르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얼른 짐 싸.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저희 쫓아내면 갈 데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필 불륜을 저질러도 이런 무능력하고 한심한 놈을 만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상간녀와 남편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어르신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얼른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고 결국 둘을 내쫓았습니다. 잠옷만 입은 채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가치관이 올바르신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 편을 들기 마련이잖아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잘 돌봐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없다며 미련이 남는다고 하셨죠.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살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몇 번을 거절했지만 기어코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것 또한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그 집에서 무상으로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집주인 어르신이 아버지의 고향 동생인 게 보통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남편에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대뜸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다시 일상을 되찾은 저는 결국 용기 내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금슬금 증거를 모아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승소한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간녀와 전 남편이 둘이 찾아와서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위자료 드릴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언제는 위자료 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 하더니 죄송해요. 보다시피 저희 머물 곳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아니 돈 없으면 입고 있는 옷 팔아서라도 마련해야죠. 그렇게 둘은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한참 하더니 돌아갔고 결국 위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건 뭐 제 할 바 아니죠. 그 후로 전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그쪽한테 미련이 없네요. 제발 가주실래요? 나 이대로는 못 가. 언제는 돈 많은 그 여자가 좋다더니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네? 그 잘난 비즈니스 혼자 하면서 사세요.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망했어. 다 끝났다고. 우리 친정에 돈 꾼 거나 갚아, 이 사기꾼아. 차차 갚을 테니까 나 좀 곁에 두면 안 될까? 나가달라니까? 그 후로 남편은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전 남편을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돈 뺏어가는 남편이 없으니까
차곡차곡 모아지더라고요. 야근까지 하니 야근 수당도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어르신과 대화를 자주 했는데 가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돈을 꽤 모아서 저의 자가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돈을 잘 모을 수 있었어요.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 살아. 그때 일은 잊어버리고. 덕분에 잘 살 것 같아요. 제 집에 제 차를 마련한 저는 그 후로도 쭉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혼자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모으는 재미로 살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신랑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혼자일 때가 저는 훨씬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네요.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